안녕하십니까. OBS 인사이드 유영선입니다. 오늘 인사이드에서는 쌀 대란으로 멍들어가는 농심과 추락하는 쌀값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산맥 훼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 장수간 도로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쌀값대란 해결하고 인도적 대유목지원 재개하라! 반농민자 반농협 협동조합장 농협개혁 즉각 중단하라! 농협개혁 생산비도 안 나오는 이 농사 짓기에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도 아무 보람이 없어요. 거의 지금은 뭐 빚으로 먹고 산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지휘의 숙달은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번 (2009년) 지금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난 11월 중순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쌀값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민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인사이드에서 쌀값이 추락하는 원인과 이유, 그리고 쌀값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쌀 대란 해결과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서울 여의도에서 울려 퍼졌다. 쌀 대란이 농민들의 책임이었습니까? 농민들은 오로지 땀 흘려 뼈 빠지게 농사 지었을 뿐입니다. 농가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에 보장되지 않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날 무대에 선 인사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아무 대책 없는 쌀값 정책을 비난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새농민의 풍년이 들면 농산물이 넘쳐나서 농값이 되고 흉년이 들면 수입 농산물 범람으로 인해서 농값이 드는 그런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 지금 이 한국 농업은 말 그대로 경쟁력 없는 그런 산업으로 전락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민들은 힘든 농촌의 현실을 극명하게 알리기 위해 쌀 대란 해결 글씨를 불태우며 타들어가는 화난 농심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른 물감 다 올랐는데 쌀한가마에 12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생산비도 안 나오는 이 농사 짓기에 농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도 아무 보람이 없어요. 이건 전혀 정부 정책이 아주 농민을 살생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 앞에서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힘드는 것은요, 우리 농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명박 정부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나도 혜택을 부여해 주는 거 없고 농가만 핍박을 주고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꾼은 전부 밖에 나가서 앞으로 나중에 거원에 나가서 전부 아마 헌 거지처럼 다리 밑에 죽어할 겁니다.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쌀값 안정화와 생산비 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그들은 시장 논리에만 따르는 정부의 태도에 이제 더 이상 농촌에는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한다. 농민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이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비단 쌀값이 금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핀다면 쌀값은 계속해서 잉여 생산량으로 인해서 폭락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값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수준. 가파른 생산비 증가에 비하면 제자리 걸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쌀값이 폭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쌀값 폭락의 가장 주된 이유는 쌀의 재고량 증가에 있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91만 6천 톤,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올해 쌀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올해 전국 쌀 재고 물량은 지난해보다 12만 6천 톤이 증가했고 거기에 2008년과 그 이전 쌀의 재고 누적까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는 쌀 시장 개방 대신 수입한 쌀 의무 수입 물량의 재고 물량만도 19만 톤에 이른다. 재고가 남아있어도 수입쌀은 쿼터제 때문에 2009년도분 30만 6천 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년 전부터 대북 쌀 지원의 중단으로 재고량이 더 늘어난 상태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매년 26만 톤 정도의 국내산 쌀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대북 쌀 지원이 26만 톤씩 뭉쳐져 버렸으니까 52만 톤의 쌀이 그냥 창고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쌀 안정화 정책으로 총 23만 톤을 구입 격리한다는 매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재고미가 언제 방출될지 모르는 향후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재고미의 증가, 그리고 그 재고미 증가 대북쌀 지원의 중단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시기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베테랑 농사꾼 유동혁 씨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쌀값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간다고 한다. 모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 쌀값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게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올해는 좀 나지같이 하는 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냥 이런 게. 혹시 농사를 그만두고 싶으신 생각을 안 하셨나요, 중간에? 그런 마음도 많았죠. 그게 내가 고생한 대가에 그건 못 미치니까. 그렇다고 뭐 배운 게 있고 그랬어야지 어디 갔더니 할 수가 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유 씨에게 18,000평 땅에서 성실하게 일궈온 땀의 결실이란 점점 늘어나는 빚과 각종 고지서뿐이었다. 일본은 갚았어요. 올해 농사 지셔가지고 총 얼마를 버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돈 계산으로 했을 때는 한 4,300만 원, 4,500만 원 사이 고선이라고 그냥 보고 있는데요. 네. 순수익 저거 하면 한 1,500 내지 1,600 될 것 같아요. 또 재줘야 될 거 이제 임대료도 줘야 되고 이제 임대료가 한 1,200 정도 되더라고요. 비료, 농약, 기계, 그래서 농협서 나온 게 한 1,800만 원 지금 부채 갚으라고 그런 게 1,800만 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고 나면 한 1,600, 1,500선 되더라고요. 유 씨의 수입 지출 명세서를 보면 그가 올해 18,000평 땅에서 얻은 쌀은 약 300가마, 벼농사의 수매가는 14만 5천 원으로
4,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로 인한 순수익은 1,35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자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다. 속상하시겠어요? 아이, 이걸 농사를 이게 고막 간두라는 건지 이거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적자 보면서 지갔냐고요. 두 식구 이거 세 식구 달라붙어 갖고 내가 한 30년 가까이 지으면서 150만 원 벌이도 안 되니 이게 혼자 이건 몇 식구가 달라붙어 갖고 한 게. 참. 그렇죠. 혼자도 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네 식구인데 항상 네 식구가 달라붙는 건 아니고 예, 집사람하고는 같이 하는 거고 애들들은 저 짬짬이 일요일 날 그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인건비라도 좀 줄이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식구가 함께 농사일에 종일 매달려 부채이자와 등록금, 생활비까지 제하고 나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결국 생산비를 따라잡지 못한 쌀값은 유 씨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제 뭐 키울 때, 약 해갖고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속상해요, 진짜요. 이거 나와서 이걸 감토면 지금 빚이 한두 푼이 아니고 해마다 빚은 점점 느니까. 빚은 얼마나? 한 2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을 또 팔아야 되는지 참 저거예요. 이게 직장을 댕겨야 되는지. 이 상태라면 직장을 혼자 직장 댕기는 게 낫지. 고민이에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어떻게 맞벌이라도 하든지 그게 낫지 않냐.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유 씨에게 나날이 늘어만 가는 것은 빈 술병만이 아니다. 까맣게 타들어가는 한숨과 한탄, 그리고 바로 빚이었다. 농사 한 평생 지으시면서 이렇게 힘든 아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같이 힘든 거는 처음으로 느끼는 거죠. 점점. 뭐 그렇다고 그 전에가 뭐 잘 된 게 아니라 올해는 특히 더하니까. 올해처럼 농사일이 힘들 때면 그만두고 아내와 맞벌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본다는 유동혁 씨. 그러나 배운 게 농사일 뿐이기에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농사꾼 유 씨의 소망은 하나뿐. 일한 만큼만 벌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요. 쌀값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거.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든지 무슨 껌을 하나 사도 얼마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서 15만 원 주고 싶으면 15만 원, 13만 원 주고 싶으면 13만 원. 이거는 어떻게 농사를 뚜렷하게 없으니까 가격이 되는 게. 내년도 이게 뭐 더 떨어질지 오를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워요. 불안정한 쌀값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쌀 수급 조절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만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쌀값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 먼저 쌀 시장의 유통 구조를 보면 국내 생산량 중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 물량은 60에서 70% 수준, 나머지는 농가 소비와 공공비축 매입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쌀의 유통 구조가 완전한 시장 원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쌀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시중 유통은 복잡하다. 2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거의 RPC와 대형 수요처에 의해 가격이 좌우된다. 쌀 가격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유통 주체들과 소비지의 유통 주체들의 시장 교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산지의 미국 종합 처리장 RPC가 약 60%의 물량을 차지하니까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대형 소비처,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대형 수요처와 그다음에 산지의 유통 주체들과의 시장 교섭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복잡한 쌀 유통 과정 중 농민과 RPC와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농민은 그 결정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소수 매입자인 RPC에 비해 다수 공급자인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낮은 협상력을 갖고 가격 결정에 임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제 생산자인 농민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요. 그것을 매입하는 상인들이나 농협보다도 생산자 숫자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판매자인 농민보다 그것을 사는 농협이나 양국 상인들의 입김이, 다시 말해 마케팅 파워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특히 시중 유통에 있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수의 농민들이 자금력이 강한 소수 농협 RP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쌀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여주 농민들의 천막 농성장. 취재진은 여주군 통합 RPC의 벼 수매가 결정에 반발하면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는 여주 농민들을 찾았다.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거죠. 최소한의 뭘 생산하면은 생산비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아무리 높았다 하지만은 생산비 보장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는 얘가 그것도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 결정은 중요하지만은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RPC 운영을 먼저 만들고 그 내에서 얘기를 하자. 라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냥 강행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통합 RPC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했을까? 그 농민들한테 떠넘기려고 한 봉에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가격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 측하고 대화를 나누자 했는데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정확한 뭐 내용은 사실 모르겠고,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RPC를 가장 적자 안 해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네 독단적으로 결정했지 않느냐는. 여주 농민들과 여주 통합 RPC 문제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 RPC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주 농민들은 여주 통합 RPC가 농민을 소외한 채 자신들의 적자를 농민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 RPC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벼를 수매를 하면 그 벼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는 많은 부담은 갖고 있겠죠. 많은 부담은 갖고 있지만은 그 농협이라는 조직이 진짜 농민을 위한 그 조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는 거죠.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농협에서. 취재진은 여주 농민들이 주장하는 벼 수매가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주 통합 RPC를 찾았다. 과연 농협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 수매가를 결정한 것일까? 이제 얘기 좀 들으려고. 기준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뭐 경영비 계산해서 이렇게 저건 아니고 인근 그 농협의 이제 시세라던가 우리가 경쟁되는 시세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주로 시장 쪽에서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수매가 결정은 시장 흐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좌우가 된다고 했으면 되겠습니다. RPC의 쌀 수매 결정은 어떤 기준보다는 인근 RPC 시세와 쌀 수급 상황을 보고 정한다고 했다. 그래서 생산 원가에 수매하고 싶어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예전에 수요하고 공급이 우리가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가 생산지 그 RPC에서 가격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수요 공급이 지금 원바란스가 나는 거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으니까 우리 가격이 우리대로 가격을 갖다 요구가 안 되고 거의 소비자층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그 산지 농협하고 가격이 견져가지고 그 가격 결정에는 그런 흐름이 지금 되어 있어요. 취재진은 불균형한 쌀 수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간 RPC 업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의 설득 끝에 RPC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당연히 결정적인 키는 구매하는 쪽에 도매상에 있죠. 제조업체가 유통업체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거 비싸면 안 팔아주겠다 하는데 뭐 저희는 제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쌀이 많이 정체가 되고 홍수 출하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싸게 출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불균형한 쌀 수급 과정에서 소수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에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민간 RPC 업자.
그는 정부와 농협에 적극적인 대책을 원했다. 사실 농민 개개인들은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농협의 어떤 그런 영업적인 그런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또 어차피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농업이 사실 집회화돼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들 함께하셨습니다. 최근 전국 농민대회에서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 구조 개편을 성토하기도 했다. 농협이 150개 시군지부와 1180개 회원조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1만 5천 명이 넘는 인력과 220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도 농협은 농산물 유통의 30%도 담당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힘든 농민들에게 신용사업에서 번 자금을 벼스매시에 지원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용사업의 수익이 계속 이렇게 보장될 수는 없거든요. 금융 환경이 급격히 또 변화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경제사업, 특히 RPC 쌀 사업 쪽에 손실 부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RPC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사업을 하고 있는 RPC가 적자를 계속 본다는 거는 앞으로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농협중앙회는 적자를 보는 농협 RPC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협 RPC 역시 적자를 면하기 위해 벼수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방침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한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따져보면 저희들은 손발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정부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지 우리 농협 혼자 이렇게 임의대로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쌀 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기본 방침은 생산, 유통, 소비의 시장화, 즉 시장 원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쌀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쌀 가공식품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다. 북쪽의 인도적 지원도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쪽에 그렇게까지 주기가 싫으면은 아프리카, 벵글라데시아, 이디오피아, 인도 이런 쪽에 이런 쌀을 지원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것도 전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일정 부분 분명히 재고를 관리한다라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대북 지원이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정부나 이제 농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손쉬운 처분 방법이죠. 다만 수급 조절 목적으로 대북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해외 원조로 쌀의 재고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물 원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규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도를 해보셨냐는 거죠. 검토는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섣불리 시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국의 농업을 벌인 대가는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한다. 곡물 파동을 거치며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식량 위기를 대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 수급 관리, 수요와 공급,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은 그것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 수급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몇 % 수준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그 시장에 있는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그런 수급 전망, 수급 관리, 장기적인 수급 관리에 필요한 식량 자급률 목표가 현재 정부에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2015년에 이제 총 소비량 대비해서 이제 한 90% 정도는 우리가 자급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향입니다. 90%요? 예. 이제 90%라는 목표치는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쌀, 수입쌀이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전체 소비량의 약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다 국산으로 채우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생산 원가도 보장되지 않은 소득과 빚으로 허덕이는 생활로 인해 폐허가 된 농촌. 심지어 감소 추세에 있는 농민들로 과연 어떻게 쌀 자급률 90%를 만들 수 있을까? 농민이야 쌀 농사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개발 예정지로 땅 논 팔고 비싸게 팔고 도시로 떠나면 도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상 일조 유사시에 주식이 부족해 올 때 다국적 기업의 손아귀에 우리는 국민의 생존권을 막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중장기 식량 특히 주식만은 어쨌든지 작업을 확보해야겠다는 현재 95% 수준은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그게 바로 국가 경영의 비전입니다. 신동선 씨는 쌀값 폭락으로 제 손으로 논을 갈아엎었다. 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안 했으면 진짜 바라는데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정부하고 농민들이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쌀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신동선 씨. 그는 모두가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기다려본다. 그러려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져가지고 제값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은 제값을 주고 떳떳이 사 먹고 그래서 농민들도 기분 좋게 농사 짓고 국민들도 기분 좋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쌀값 폭락이 농심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면 비단 농촌 지역만의 문제는 물론 쌀이 유지시켜주고 있는 식량 주권까지 위협받게 될지 모를 일이다. 식량 자급률 26%에 불과한 대한민국. 앞으로 쌀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그나마 덜 흔들릴 수 있도록 식량 주권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쌀 문제는 우리나라 주곡인데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농업 경쟁력이 아니라 식량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리고 식량 자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쌀은 생명이자 농민의 피와 땀, 국민의 에너지, 나라의 식량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쌀, 이제 모두가 함께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세계 식량 수입 5위의 나라로 주식 중에 쌀만을 유일하게 90% 이상을 자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고 있는 생산비와 추락하는 쌀값으로 쌀 자급률 역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쌀 농가들이 몰락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 위기는 곧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쌀 문제는 더 이상 농촌과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인 쌀 자급률 90%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장수 IC까지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설될 도로가 인천의 주요 녹지대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산림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사라진다며 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단 장수간 도로 계획 예정지를 인사이드가 직접 가봤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과 같다. 절묘하죠, 도로가. 절박한 건 아니고 이 노선이 참 절묘한 노선이라 이렇게 우려하는 바는 아니다. 뭐 또 소근소근거리냐? 나도 좀 들려줘. 도심 속 산도 도로 확장으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그 도로를 놓는데 그냥 평지에다 놓는 게 아니라 산을 깎아서 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심 녹지축을 관통하는 도로는 어떠한가? 최근 인천시는 검단과 장수간 도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공람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한 민간 업체가 인천시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공식화된 것으로 검단 신도시에서 장수 IC까지 인천의 남북을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이 남북 도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청라지구의 그 검단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연결과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보이고 있는 장수서부터 노지 IC까지 정체 해소 및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위한 접근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인천 시내의 유일한 녹지축을 관통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거점 녹지라고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한남정맥의 그 녹지 부분을 개발을 한다면은 정말로 인천의 앞에 그 녹지에 관한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계획된 도로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취재진은 도로 건설이 예정된 장수 지역부터 검단 지역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출발 지점은 인천 대공원. 이곳은 외곽 순환도로와 만나는 최남단 지점이다. 시작점을 현장 취재에는 인천의 녹지축을 여러 차례 현장 조사한 인천녹색연합의 장정구 사무처장이 동행하기로 했다. 도로는 인천 대공원 수목원 위를 지나 외곽 순환도로와 만날 예정이다. 규모가 약 7만 평에 달하는 인천 수목원에는 대표 수종인 신갈나무를 포함해 1,100여 종의 수목이 자라고 있다. 인천 수목원은 작년 10월에 개장해 이제 막 1년을 넘겼다. 이제 서서히 인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수목원이 작년에 개원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인천 시민이 이제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다리가 생긴다면은 그 수목원이 파괴가 되면서 환경적으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만월산. 취재진은 그 능선을 따라 걷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이 녹지축이 거의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아주 일부만 좁은 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저쪽도 보시다시피 도시가 산 바로 터 밑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양쪽이 다요. 예. 능선을 따라 걸으며 산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주거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쪽에 넘어가도 있어요. 실제로 산맥은 도시개발로 인해 주택이나 도로 사이에 가느다란 선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장소였다. 낯선 곳 다니는 것보다는 이런 데는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좀 가깝고 편하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인천시의 도로 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걸 시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산에 도로가 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는 도심 사이에 남아있는 산들을 관통할 예정이다. 산을 뚫러서 그것도 그냥 그 자르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 산을 따라가면서 그 어떤 도로를 낸다라는 생각은 그 발상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계획을 누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안을 했는지 정말로 그 획기적이다라는 표현이 그 뭐 적당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녹지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환경단체는 인천의 마지막 남은 녹지축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산 바로 아래로도 이미 널따란 도로가 도시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다. 도로 예정지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봉산과 호봉산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옆으로 두 산을 잇는 교량이 지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글쎄요, 나는 그런 계획이 있을까 싶은데 어디 터널 뚫고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데 될까 싶어. 도로가 일이 난다고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뭐 고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최근 기사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민 씨. 민자도로가 저 산을 통과해서 이 공원 위로 해서 저쪽 산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국아파트에서는 저희 집인데 여기서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코앞에 그 고가도로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먼지에 소음에 발암물질에 우리 어린이 애들이 여기 나와서 놀 수 있겠냐는 거죠. 주민들이 창문 열어놓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아파트 주변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이 인접해 있다. 이 공원 위로 도로가 생긴다면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로 예정지를 따라 올라가자 원적산 부근 새삼이 고개가 나왔다. 도로 계획상 이곳은 교량으로 이어지도록 예정됐다. 하지만 인천시 환경부서에서는 이곳을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지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인천시가 지금 그 한남정 S사 녹지축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야심찬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계양구에서 서구 넘어가는 그 직매입고개 생태 이동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두 번째로다가 새삼리고개인데 여기도 지금 생태 이동 통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 장수간 도로가 바로 이 구간을 지나가게 돼요. 두 개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 생태 통로로 준공된 직맹이 고개. 생태 통로는 야생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도로와 생태 통로 계획이 겹쳐진 새삼이 고개. 야생 동물과 차, 누구를 위한 곳이 될 것인가? 취재진은 민속식물연구소의 송홍선 박사와 함께 산에 올라 식생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게
이게 지금 한 30cm가 된단 말이에요. 30cm, 참나무가 30cm 되려면 최소한 이게 40년은 돼야 돼요. 지금 큰 나무 숲이 40년 넘은 참나무들. 전문가는 이곳에 도로가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곳은 지금 가참나무가 30년 된 이상의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7등급하고 8등급의 녹지 자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8등급 지역은 보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그 8등급 지역이 교란이 돼서 도로가 나면 그 사방에 있는 그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산림숲 전체가 그 훼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자그마한 산인데도 전체 산에 영향을 줘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예정지 곳곳에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은 기술력의 향상이라든지 또 스마트 도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술이 접목되면서 오히려 아주 최소화되면서 산지 보호하면서 해놓으면 오히려 또 환경에 친화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도로가 완성돼서 지체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에 대한 그 효과는 소나무 약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도 동시에 수반됩니다. 지금 그 친환경적인 공법에 의해서 터널과 그 교량을 갖다가 많이 놓는다 그러는데 터널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체 길이가 터널 8개에 4km 정도 되니까 20km에서 4km면은 뭐 16km를 갖다가 어떻든 노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각은 이것이 17개소에 2.8km라고 그러는데 이 교각은 완전히 그 경관을 파괴하는 겁니다. 공중에 이 교각이 그 건설됐을 때 아주 그 도시 전체 미관을 갖다가 다 상실돼 버리는 거죠. 각종 개발로 파헤쳐져 온 인천의 산. 도로 예정지 중에는 이미 시작된 다른 공사로 인해 본래 모습이 크게 변해가는 지역도 있었다. 그곳은 시천천 경인운하 공사 현장이었다. 서울까지 크루즈선이 드나들게 된다는 아라뱃길. 검단 장수관 도로는 그 뱃길을 교량으로 가로지를 예정이다. 계획된 도로는 이렇게 검단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왜 녹지축을 관통하는 곳으로 도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일까?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 연장 성상에서 장수동 IC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취약한 남북 종축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서 보상 및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단 거리로서 약 첨두시 60분이 걸리는 시간이 17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아주 유리한 도로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그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택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어떤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뉴타운에도 실제로 새롭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바로 인천의 한 가운데에 있는 X자 녹지축인 바로 이곳에다가 도로를 놓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가장 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그 가장 중요한 녹지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아시안 게임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 그냥 한 번에 해치워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겨울의 문턱에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누가 깨져? 아까 깨졌잖아. 이거 깨졌어? 이거요. 겨울을 맞을 곤충들을 위해 돌과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어주는 아이들.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스럽다. 이거 돌이 좀 약해. 돌이 약해? 나중에 너네 또 지게 되면 산을 통해 자연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 또한 이번 도로 계획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저희가 이제 여기 산 등선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옆에 그 터널이 있잖아요. 그 차 소리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이런 소리로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큰 길까지 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숲의 소리를 듣는다기보다는 차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들으면서 산 속에 있지만 차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겠죠. 흙을 밟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들에게 숲은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할까? 넓고 고든 길이 최우선인가? 쪼그라들고 지친 인천의 허파를 보듬을 때인가? 인천시는 오는 12월 중에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도로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도로가 인천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 의원, 도로 예정지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단 장수간 도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인사이드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